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입니다.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명문화한 이 선언을 계승한다는 건 반성과 사죄의 의미까지 담고 있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염려하는 제3자 변제 방식 관련한 구상권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오늘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12년 만에 셔틀 외교 부활을 알린 한일 정상회담. 전체적으로는 역사보다는 미래 그리고 경제와 안보에 방점이 찍혔는데요. 오늘 회담의 내용과 의미 리포트로 정리하고 나이트 포커스에서도 중점 다뤄보겠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고 셔틀 외교 재개와 지소미아 정상화 등을 통해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보장 대화 등이 다시 가동되고 경제안보협의체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피고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4년 만에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도발이 오히려 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면서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MZ노조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강남 대치동 아파트 경비원이 강제 강등 조치 등 관리 소정의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인사권이 없다며 이를 강력히 부인했던 관리소장이 직접 특별 지시를 내린 사실을 YTN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상을 받고 감사 인사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표창장이 위조라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 판결과 정반대 주장이어서 이 결과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조속한 관계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자 양국 정상이 회담 결과를 각각 발표했는데요. 발언 주요 내용 정리해 볼까요? 네, 일본 총리 관저에서 85분 동안 회담한 양국 정상은 오후 6시 35분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기시다 총리는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며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한일 관계 정상화에 커다란 한걸음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 강화가 시급하다는데 서로 의견이 일치했다며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법이 어려운 양국 관계 복원을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안보 대화, 한일 차관 전략 대화를 조기에 재개하고 경제 안보 협의를 새로 출범시키는 등 양국 정부 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등 최근 안보 환경이 엄중하다며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나아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중요성도 거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일 양국은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고 화답했습니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안보, 경제, 인적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 대화 등 협의체를 조속히 복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문제도 기시다 총리와 심도 있게 논의했고 앞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취재진의 질문도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구상권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만약 구상권이 행사되면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국익이 뭐냐는 질문에는 한일 양국의 국익이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안보위기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오늘 회담에서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한국 방문 시기를 묻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호응하는 일본 측의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양국이 자주 공조하고 구체적 결과를 내겠다며 즉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일 정상은 이번 만남을 통해서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를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답방은 올 여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두 정상이 셔틀 외교 복원에 합의한 건 급변하는 국제 정세 때문입니다.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과 미중 경쟁 가속화, 세계 공급망 위기 속에서 이웃 나라인 한일 간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아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新たな章を開く、そのために今回ユン大統領との首脳会談において両国の首脳が形式にとらわれず頻繁に訪問するシャトル外交を再開させる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 한일 셔틀 외교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일본 총리가 합의하면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한일 정상이 상대 나라에 오가며 정례 회담을 열고 소통을 확대하자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중단됐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복원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2011년을 마지막으로 다시 멈췄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로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부활한 셈입니다. 이후에 기시다 총리가 또 한국을 방문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좀 만들어간다, 쌓아간다, 채워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기시다 총리의 방한 차례인데 일본 언론들은 시기를 올 여름 6월에서 8월 사이로 내다봤습니다. 일본은 또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도 윤 대통령을 초대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두 정상 간의 신뢰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한 호응 조치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김대중 오부치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과라고 해석했습니다. 일본 태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물꼬를 튼 건 한국이 내놓은 강제징용 문제 해법안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앞선 협정 내용과 다르다며 구상권 행사도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또 정부의 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럼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부정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선은 기시다 총리 입으로 향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 오부치 담화를 언급하며 역사인식에 대해 같은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지만 일본 측의 호응 조치를 묻자 앞으로 하나씩 해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를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표현하며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今後とも両国で頻繁に連携し一つ一つ具体的な結果を出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대통령실은 역대 일본 정부가 50여 차례 사과한 바 있고 이번에도 담화를 계승한다고 한 말에 이미 사과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역사적 창을 열었다는 측면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한국에 대한 호응 조치는커녕 오히려 일본의 요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호응 조치라는 것을 아직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냥 드러낸 발언이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아쉬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기로 오히려 일본의 요구는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충분한 사과라고 평가했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끌어내진 못했다는 지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도 선언했습니다. 정상회담 당일 ICBM을 발사한 북한의 도발에 한일 정상은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 한미일 공조 강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발사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윤석열 대통령은 NSC 상임위에서 무모한 도발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강하게 응수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직후에도 숙소에 상황실을 열고 안보 상황을 점검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화두는 역시 북한의 도발이었습니다. 마주 앉은 두 정상은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며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동아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こうした現下の厳しい戦略環境の下で日韓、さらには日韓米の連携をさらに進めていくことについても議論をしたいと思います。 이후 정상회담을 마치고 윤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문재인 정부가 종료를 선언한 뒤 3년여 만입니다.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정상은 또 차관급 안보 전략 대화를 재개하고 NSC 차원의 경제 안보 대화를 출범하기로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안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4년 만에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는데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들도 양국 간 경제협력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수출 규제 조치를 강행한 지 4년 만입니다. 1측은 불화수소, 불화폴리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2019년 7월에 부과한 수출 규제 조치를 즉시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 같은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또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무역 보복 조치라며 WTO 제소로 맞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무역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WTO 제소를 취하하고 양국 모두 이른 시일 내 서로를 화이트 리스트에 원상 복귀시키기로 한 겁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히 수출 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구축의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 한일 간 경제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경제단체들도 이번 조치를 통해 한일 경제 협력 정상화가 물꼬를 트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양국의 교역이 상호 경제 규모에 걸맞게 회복이 된다면 교육 증진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그 첨단 산업에서 상호 투자와 협력이 확대되어서요. 이제 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 4년간 경색됐던 양국 간 경제 교류가 앞으로 활발하게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고 일본 기업들은 기금 참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게이단렌이 한일, 이란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통해 기금을 창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先ほど全経連のキム・ビョンジュン会長代行とお会いし、日韓、韓日未来パートナーシップ基金の創設に合意し、共同文書に署名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 지난 6일 한국 정부의 징용해법 발표를 계기로 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해온 두 단체가 공동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양 정부의 결단을 통해 마련된 관계 정상화 기회를 살리고자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조성에 조성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경련이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그리고 게이단렌이 이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각각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각각 1억 엔씩 출연해 2억 엔으로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작은 규모로 시작해 회원사의 출연을 받아 기금 규모를 키운다는 게 두 단체의 구상입니다. 두 단체는 이 기금으로 한일 양국의 미래상과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양국 공통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 젊은 인재의 교류 촉진 등 양국 경제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개별 기업이 출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단련과 그다음에 전경련이 출연을 해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이 어떤 기업이 참여할 것인가는 개별 기업의 의사에 달렸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고 일본 기업들은 기금 참여 여부에 대해 게이단렌 회원사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나가겠다는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국내 수혜 기업은 16곳인데요. 포스코를 제외한 15곳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위한 변제금 출연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이 15곳의 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40%만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출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60%는 출연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국내 수혜 기업은 모두 16곳. 정부의 해법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 철주금 대신 제3자 변제 주체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 이들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변제하자는 겁니다. 특히 이웃 일본과의 연대와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했고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가운데 포스코는 지난 15일 재단에 기부금 4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5곳 중 한국수자원공사와 코레일, 한국전력, KT, KTNG,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40%인 6곳만 정부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 수협중앙회는 직접 수혜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출연 계획이 없다는 방침입니다. 농협중앙회와 하나은행, 기업은행은 사실관계 확인부터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발전은 수혜 기업이 아닌 만큼 출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과거 일본이 제공했던 자금은 이미 이자까지 더해 우리 정부 측에 상환했다며 출연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자발적인 출연을 강조하는 가운데 수혜기업 상당수는 정부 요청이 있어야 검토할 수 있다며 기금 출연을 놓고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은 포스코와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서울대 총동창회, 기부 의사를 밝혀온 제1경제인과 동포들의 기부금으로 일단 마련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받아내기 위한 추가 소송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뒤에 나온 첫 법적 대응이라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을 안 받으랍니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들이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공식 거부한 지 사흘 만에 첫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숨진 다른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는 소송을 우리 법원에 낸 겁니다. 대상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손자 기업인 한국 내 법인에서 받아가는 수수료 성격의 채권입니다. 이미 대리인단은 지난 2021년 9월 우리 법원에서 해당 기업 MH파워의 자산에 대한 추심 명령을 받아냈지만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는데 그동안은 외교적 해결을 기대해왔지만 최근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내놓자 결국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대리인단 측 설명입니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선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며 정부안을 거부하는 피해자와 유족들만을 위해서라도 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추심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승소가 확정되면 이 판결 자체가 집행 권한이 돼 피고 기업의 자산에 대해 실제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단은 금전 채권에 대한 소송이라 현금화 절차도 필요하지 않아 소송에서 이길 경우 곧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이기더라도 상대 기업이 불복 절차를 밟아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수도 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경우도 지난 2019년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 매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미쓰비시 측이 불복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추심금 청구 소송에 대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과 함께 피해자를 한 사람씩 만나 정부 해법을 충분히 소개하고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내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상회담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희생해 정상회담을 얻어냈다고 규탄하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관계 미래도 없다고 외쳤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 서울공항 앞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출국을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희생한 대가로 얻어낸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정부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다고 선언할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3.1절 기념사와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역사의 면죄부를 주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팔아먹은 대가로 얻어낸 것입니다. 전날 전국의 18개 대학교에서 시국선언이 진행된 데 이어 청년들의 반발도 계속됐습니다. 서울 용산역 강제동원 노동자상 앞에 모인 대학생단체는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면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피해국이 가해국에 돈을 주는 비상식적 방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이를 발판 삼아 마련한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도모할 수 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3자가 주는 돈 따위는 필요 없다고 제대로 된 사죄부터 하라고 외치는 피해자들에게 다 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랍니다. 내가 상식으로 알고 있던 것이 상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한일 양국 재계가 조성하기로 한 미래청년기금을 놓고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결국 피해자와 청년을 모욕하는 처사라는 겁니다. 피해자들의 피눈물 담긴 돈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기뻐하며 받을 줄 알았는가? 이는 미래를 포기한 매국적 결단이며 청년 모욕이다. 아울러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배출 임박으로 불안이 극에 달한 시민들에게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먹거리 안전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대통령으로서 천명하길 바란다. 강제동원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반대는
윤 대통령이 귀국한 뒤에도 당분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우선 오는 18일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3차 범국민 대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과 안보 협력을 겨냥한 반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고각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 순안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약 1000km를 날아간 뒤 중국과 러시아 접경 지역 인근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군은 이번 미사일을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 17형과 유사한 기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화성 17형은 비행거리가 13,000km 이상으로 정상각도 발사 때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동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이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신형 ICBM일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소미아 정상화라든지 북핵 공조를 위한 한일 안보협력 강화 등 한일 정상회담 예상 결과에 대한 사전 견제적 포석도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이 도발 명분으로 삼아온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오는 23일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에 앞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잇따라 쏘아 올렸습니다.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 하에 계획하고 있는 연합 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고 철저히 시행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출국 전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하며 연합연습을 더욱 철저히 강도 높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북한이 다시 ICBM을 발사하며 반발했지만 이 같은 도발이 오히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중국은 한일 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친일 후유증 같은 독설을 쏟아내며 견제했습니다. 반면 회담 당일 감행된 북한의 ICBM 도발은 두둔하면서 이례적으로 미국을 직접 거명하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한일 강제징용 해법에 이은 정상회담 소식에 중국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한일 양국의 반대 여론을 부각하면서 반중 전선을 강화하려는 미국만 신났다고 비꼬았습니다. 더 나아가 일제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한국 내부의 문제라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韩国历史上亲日势力的基因和亲日后遗症，加上现在政治精英中一些保守阶层的对日新思维。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나라가 동참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반민주, 동요의 화근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비서방권 정당 사회단체 500곳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打着民主旗号挑动分裂对抗，本身就是对民主精神的践踏。 반면 북한은 더 분명하게 두둔했습니다. ICBM 발사와 같은 전략 도발에도 한미연합훈련 탓으로 돌린 겁니다. 예전과 달리 미국을 직접 거론하며 호주의 핵잠수함 이전 문제까지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美国等持续在地区举行大规模联合军演，不断加大战略武器出动频次，向他国转让核潜艇。 시진핑 집권 3기 출범 이후에 나타난 변화라는 점에서 더 주목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선 만큼 중국도 북한 쪽으로 한 발 더 멀어진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 연구진들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33분 만에 미국 본토 중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습니다. 베이징 전자공정 총체연구소는 논문을 통해 북한이 평안남도 순천에서 화성 15형을 발사하는 상황을 설정하면서 미국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주 기지에서 두 차례 요격을 시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요격에 실패할 경우 화성 15형은 1997초 만에 미국 중부 미주리주의 소도시 컬럼비아를 타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재차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면서 애초에 근로시간 상한선을 정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난 직후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추가 보완을 지시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입법 예고된 정부 안에 근로시간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기존 고용노동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콕 꼬집어서 질책한 겁니다. 당장 노동부와 정책 발표를 두고 엇박자가 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발표한 법안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40일 입법 예고 기간 동안 현장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MZ세대를 강조했습니다. 일본 출국 전에 급하게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검토를 지시한 것도 MZ세대의 부정적 여론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MZ세대의 70% 가까이가 정부의 최대 69시간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답한 최근 여론조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최근 MZ 지지율 하락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여기엔 근로시간 정책 탓도 크다고 보고 대응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전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 대통령실은 사흘째 관련 메시지를 내며 여론 다지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높은 데다 대통령실과 부처 간 정책 엇박자가 난 것에 대한 책임론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어떻게 이번 사태를 봉합할지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네, 근무시간 상한선을 다시 만들라는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MZ노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랴부랴 간담회를 열어서 비판 여론 달래기에 나섰는데 민주당은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MZ노조인 새로 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근로시간 상한선을 다시 짜보라는 윤 대통령 지시에 비판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크게 공감이 되지 않고 공짜 노동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한다는 겁니다. 크게 공감 못하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60시간으로 제한을 했을 때 또 공짜 야근이나 그런 게 또 중시되는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정부가 당초 제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MZ세대를 포함한 젊은 층의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 중요해진 만큼 추가 근로를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그런 청년 세대의 그런 특성이 잘 반영돼서 추가 근로를 꼭 원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힌 그런 근로자에 한해서 동의를 얻고 그렇게 실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 개편안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장 69시간에서 장시간 근로시켜서 뭐 노동자 다 죽이는 것이냐 이렇게 가짜 뉴스가 나오는데 그것은 좀 너무 왜곡되게 해놓은 분들이고요.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제반 여건들을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적 방안들도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편안에 노동 계약일 뿐이라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주 4.5일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오히려 52시간을 넘어서서 69시간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 모두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가 성급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만큼 싸늘하게 식은 여론을 되돌릴 방안을 다시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고 전두환 씨 손자가 가족들이 출처 모를 검은 돈을 사용해서 호화 생활을 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씨의 비자금도 언급된 만큼 손자의 발언이 전 씨 일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인데요. 송재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고 전두환 씨 손자 전모 씨는 일가가 써온 검은 돈이 보관됐던 곳 가운데 하나로
연희동 집 금고를 언급했습니다. 그 금고 안에 엄청난 양의 것들이 있었다고, 숨겨진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희동 집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2013년에 처음 이뤄졌습니다. 전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압수수색 전에 옮겨지거나 이때 발견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전 씨는 친어머니가 지난 2007년 이혼한 뒤 과거를 돌아보며 금고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는데 5년 넘게 지나고 나서야 첫 압수수색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전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비자금 추적이 어려웠을 또 다른 이유도 제시했습니다. 지인 명의의 기업을 세워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감추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에게 증여됐던 돈만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 특히 상당수 비상장 주식이 자신 앞으로 돼 있던 기업은 서류상 설립자가 경호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쟁여둔 비자금이 가족들의 호화 생활자금이 됐고 그 설비를 빌려서 배드민턴을 쳤었거든요. 한 분당 오실 때마다 100만 원 이상씩 거금을 지불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작은아버지 전재만 씨의 미국 와이너리 등 가족들의 대규모 사업에 활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의혹 제기가 수사 재개의 계기가 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 고발이 접수되면 검토하겠지만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할 만큼 전 씨의 주장이 구체적이진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소시효 문제 논란도 있습니다. 전재만 씨 와이너리 사업은 과거에도 비자금과 연루된 게 아니냐는 말이 있었지만 관련 혐의 공소시효가 5년에서 7년 정도라 현 단계에서 수사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만약 관련 수사가 이뤄지면 은행 계좌 공개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진입니다. 고 전두환 씨 손자가 가족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면서 전 씨가 남긴 900억 원대 미납 추징금에도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으로는 비자금이 더 있어도 전 씨 추징금으로 집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997년 2,205억 원 추징을 확정받은 고 전두환 씨의 재산 환수는 16년이 지나서야 속도가 붙었습니다. 검찰은 집행시 후 넉 달을 앞둔 2013년 5월 과거 전 씨 아들 명의의 비자금을 알고도 환수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자 아예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을 위하여 서울중앙지검에 별도의 전담팀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때마침 국회에선 추징재산 범위를 가족까지 넓히고 시효도 10년으로 늘리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됐고 검찰은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내외에 흩어진 일가 재산이 샅샅이 털리고 전 씨 처남까지 구속되자 결국 큰아들은 스스로 추징금 완납 계획서를 써들고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전 씨는 과거 군사반란 가담자들과 호화, 오찬을 하는 등 여러 차례 공분을 샀습니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검찰은 재작년 전 씨가 사망할 때까지 내야 할 추징금의 56%가량인 1,200억여 원을 환수했지만 이제 더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고인이 사망한 이상 추가 추징 집행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 역시 현행법상 생전 집행 절차가 진행되던 수십억 원대 재산 말고는 추가 추징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 씨 사망 전 국회에는 상속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게 하는 법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남은 922억 원을 환수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고 전두환 씨 손자가 자신의 SNS에서 현역 장교들을 범죄자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장관은 오늘 관련 의혹을 보고받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실 확인 절차를 승인했습니다. 사실 확인은 내사에 들어갈지 판단하기 위한 예비조사입니다. 대상은 전 씨 손자가 자신에게 마약을 권했다고 지목한 공군 위관급 장교와 사기꾼 및 성범죄자라고 주장한 또 다른 공군 위관급 장교입니다. 조사본부는 이들 장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한 신축 공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가 노동자들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고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옹벽 한가운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 빨간 흙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부서진 헬멧들이 한편에 놓여 있습니다. 옹벽이 무너져 내린 이곳 공사 현장에는 흙과 자갈, 각종 자재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반도체 부품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난 건 오후 2시 50분쯤입니다. 높이 4.5m인 옹벽 가운데가 40m가량 무너지면서 바로 아래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던 노동자 3명이 콘크리트 블록과 흙더미에 깔렸습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가 노동자들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시공업체 관계자를 통해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부실 시공은 아닌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옹벽 상단에 마감 공사를 하지 않은 모습이 확인됐는데 이 부분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 설계 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면 적정하게 그 설계 도면대로 어떠한 그 제품 같은 걸 제해서 사용했는지. 이번 사고는 공사 규모가 20억 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거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당국은 해당 공사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며칠 전 서울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이 반장에서 강제로 강등시켰다며 경비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은 본인은 인사권도 없고 오히려 숨진 경비원이 스스로 원해서 역할을 바꾼 것이라 해명했는데요. YTN 취재진은 소장이 직접 특별 지시를 내린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YTN 취재진이 확보한 서울 대치동 A아파트의 지난 1월 1일자 반장용 경비 일지입니다. 관리소장이 직접 경비반장 교체를 특별 지시사항으로 남겼습니다. 이후 실제로 반장 자리에서 강등돼 초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비원 박모 씨는 지난 1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숨지면서 관리소장이 강제로 반장을 해제시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는 호소문을 남겼는데 동료 경비원 대다수는 관리소장이 박 씨뿐만 아니라 다른 경비원들에게도 갑질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특히 박 씨가 반장으로 일했던 A조 경비원 30여 명은 소장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소장 아니면 누가 할 사람이 없지. 반장 얘기 들어보면 회의 갔다 오면 아주 죽상이야. 그냥 가진 우리 구역적인 얘기도 들어가면서 1시간 회의하면 경비병들을 한테 몰아치는 게 40분. 관리소장이 숨진 박 씨 말고 다른 반장도 교체하라고 업무 지시를 내린 문서 역시 확인된 가운데 이 아파트에선 앞서 지난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미화원이 심장마비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고인들을 향한 마음을 담아 800만 원 넘게 성금을 모았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주민으로서 부럽고 그것도 주민의 갑질이 아니고 관리소의 갑질을 어떻게 경비원이 온 주민들이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막 다들 막 성금 내고 막. 갑질을 했다고 지목된 관리소장은 자신은 인사권이 없는 데다 숨진 박 씨가 반장을 그만두길 원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원했어요. 그 사람이 1월 말까지만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내가 인사 권한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왔더라고요. 그러나 직접 인사를 지시한 경비 일지를 제시하자 자신이 박 씨가 초소 근무를 원했다고 전했던 건 1월 말까지만 더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뜻이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또 경비대장이 경비원들의 시위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체해달라고 내가 요구했죠. 경비대장을 통해서 했어요. 했는데 본인이
1월 말까지만 받아라고 있어요. 경찰은 사건 관계인들을 전수조사하면서 관리소장을 형사 입건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부산대로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조 씨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상을 받은 뒤 감사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했는데요. 이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과는 정반대 주장이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부산대로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조민 씨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출석했습니다. 증인신문에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스스로 나오겠다는 뜻을 밝혀 법정에 섰습니다. 조 씨는 입시 비리 논란이 제기될 당시부터 공개적인 자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SNS에 일상을 공개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정에서 조 씨는 입학 취소 근거 가운데 하나인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최성해 당시 동양대 총장이 자신을 총장실로 따로 부르거나 개인적으로 연락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고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를 통해 상을 전해받았고 최 총장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 대답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표창장이 위조라는 정 교수에 대한 판결과 이에 따라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결장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겁니다. 조 씨의 소송 대리인은 입시 때 제출한 경력 사항 전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당락을 좌우할 만한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부산대는 허위 기재만으로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판단해 다음 달 초 1심 판결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신현영 의원을 태우느라 현장 도착이 늦은 명지병원에 정부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재난의료지원팀 활동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은 현장 도착이 늦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간에 태우느라 합정역과 신촌역, 이대역으로 우회해 이태원 도착이 지연됐다는 것입니다. 복지부의 업무 검사 결과 이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신현영 의원을 태우고 가느라 이태원 도착이 늦어졌고 재난의료지원팀이 아닌 신 의원에게 재난 현장 출입증이 무단 제공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명지병원의 직통전화번호를 신 의원에게 유출한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드러났습니다. 명지병원은 당시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차량인 스타렉스로 출동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명지병원에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중앙의료원에는 상황실 업무 규정 개정과 번호를 유출한 직원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재정 지원이 중단되거나 응급의료 수가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앞서 신현영 의원은 이 일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드리지 못한 말씀 오늘부터 수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의료지원팀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위반 시 자격 정지와 업무 정지는 물론 형벌과 과태료 등 처벌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어제 전장현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대표는 장애인 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등에서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만든 음식을 판 배달 전문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배달만 하는 업소라 조리 상황을 소비자가 직접 볼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조리 공간 구석구석이 찌든 때와 먼지투성입니다. 도마에 곰팡이가 슬었고 제면기는 마치 오래된 유물처럼 보입니다. 냉장고에 잔뜩 쌓인 재료 상당수는 유통기한이 훌쩍 지났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영업을 중단하고 방치된 업소처럼 보이지만 단속 직전까지 음식을 만들던 곳입니다. 냉정하게 점검하던 단속반도 시간이 지날수록 화를 참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집을 우리가 지금 애들이 다 시켜 먹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훈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최근 5주 사이 부산 지역 배달음식 전문업체 250여 곳을 점검했는데 20곳 가운데 한 곳 꼴인 13개 업소에서 불법행위 17건을 차단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재료 사용과 보관이 6건, 위생불량 7건, 표시사항 미표시 3건과 원산지 표시 위반 1건 등입니다. 코팅이 벗겨진 상태로 조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었고, 그다음 튀김 기름을 갖다 보통 한 달 이상 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났지만 감시는 소홀했던 배달음식 전문업체.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는 유리창이 모두 메뉴판 등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영업도 직접 하지 않아서 소비자들은 위생 상태 등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시는 적발한 업소 13곳에 대해 처벌과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화 소품이라고 찍힌 5만 원권 위조 지폐 수십 장이 시중에 풀려 경찰의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위조 지폐를 전달하고 또 실제로 사용한 외국인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풍물시장. 이달 초 손님이 위조 지폐로 물건값을 치렀다는 상인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손님이 내고 간 돈입니다. 언뜻 보면 실제 5만 원권 지폐 같지만 곳곳에 영화 소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지폐는 소품용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의 문구도 뚜렷한 위조 지폐입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시장 상인들을 속이고 위조 지폐를 현금처럼 쓴 알제리 국적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시장 노점상을 돌면서 5만 원권 위조 지폐로 5천 원짜리 물건을 산 뒤 나머지를 현금으로 거슬러 받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위조 지폐를 가지고 물건을 사입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상인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라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3천짜리 사면은 5만 원 내면은 4만 7천 원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위조 지폐 12장, 모두 60만 원어치를 시장에서 사용했다고 진술했는데 이 가운데 4장만 회수됐습니다. 영화 소품으로 쓰기 위해 가짜 돈을 만들기 위해선 우선 한국은행 승인부터 받아야 합니다. 정해진 규격에 맞춰 제작하고 촬영을 마친 뒤엔 한국은행 직원이 참관한 가운데 수량을 확인하고 폐기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통된 위패는 한국은행의 정식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제작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위조 지폐를 전달해준 이집트 국적 20대 남성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조 지폐를 불법으로 제작한 영화사가 어딘지, 공범이 더 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광화문 인근 문화재 발굴 현장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일제가 경복궁 앞을 가로지르는 전차 노선을 만들면서 조선시대 주요 시설을 훼손한 흔적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광화문 앞 문화재 발굴 조사 현장. 침모기에 깔린 레일이 2줄씩 길게 뻗어 있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철로가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광화문 동편인 안국동과 서편인 효자동에서 Y자형으로 만나 세종로 방향으로 연결되는 노선. 지난 1917년 일제가 만들어 놓은 전차 궤도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지면서 광화문도 원래 위치에서 저 경복궁 동쪽으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는 통의동으로 가는 전철과 안국동으로 가는 그러한 전철들이 계속 연이어서 만들어지는데, 이번에 발굴된 것들이 그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전차의 선로들이. 원래 발굴하려던 건 조선시대 궁궐 앞에 놓는 넓은 기단인 월대였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설치됐던 전차철로가 먼저 확인됐습니다. 정작 찾으려던 월대는 철로 옆에 훼손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철로 아래 약 70cm 깊이에서는 조선시대 3군부의 행랑터로 추정되는 건물터도 깔려 있습니다. 일제에 의해 처참히 훼손된 조선시대 흔적들이 100여 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겁니다. 조선시대 주요 관청인 상군부와 의정부 터를 훼손하고 일제강점기에 전차 철로를 설치했다는 부분이 있고, 현장은 오는 18일까지 사전 신청을 한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하루에 3차례씩 모두 9차례에 걸쳐 공개되고 폐차당 30명까지 관람합니다. 아스팔트 바로 아래 이렇게 유적들이 남아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동안의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는 시민 의견을 직접 듣고 유구 보존과 정비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일 정상회담 소식으로 집중 다뤄볼 텐데요. 한국 대통령으로는 4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찾았습니다. 기시다 총리 오늘 겨울이 지나서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1박 2일 일정에 굉장히 빽빽한 일정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제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 소인수 회담을 먼저 하고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끝나자마자 6시 반경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직접 선정했다고 하는 스키야키 집에 가서 이제 부부 동반으로 만찬을 하고 그 후에 2차 만찬으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좋아한다고 알려진 오므라이스 돈가스 경양식 집에서 2차 만찬하는 것까지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일도 뭐 일본 친선 단체 접견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뭐 이런 일정도 좀 진행이 되는데, 일단 오늘 만찬은 배석자 없이 부부 동반 만찬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키야키 집에서 한 번, 그리고 그 돈가스 오므라이스의 발상지로 알려진 그 식당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만찬이 두 번 이루어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므라이스의 진심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일본 아사히 신문에 재밌는 기사가 났습니다. 예. 아소다로 이제 부총재, 자민당 부총재가 아사히 신문에 얘기를 한 건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므라이스 좋아한다고 하니까 작년 11월에 이제 만났을 때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오므라이스 말고도 맛있는 게 많이 있다라고 아소다로 총재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제 아사히 신문에 밝혔다라는 건데, 그렇게 맛있는 게 많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므라이스를 꼭 먹어야 되겠다라고 한 거는 정말 좋아하는구나, 오므라이스를.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상징적으로 또 이제 일본의 어떤 긴자라는 이제 뭐 한국 치면 명동 같은 데죠. 여기 그래서 이제 중심가에서 이렇게 만찬을 한다라는 거는 두 정상들이 좀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뭐 일정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양국 정상 부부의 기념사진 모습도 조금 전에 볼 수 있었는데, 자, 12년 만에 지금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는 점도 의미가 좀 있고요. 이번 회담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미래 그리고 경제, 여기에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래 시작은 이제 강제징용이라거나 이제 과거 역사에 대한 문제, 갈등에서부터 한일 관계가 이제 꼬이기 시작했다가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돌파구를 좀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열어보자라고 하는 좀 결단을 내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정상회담이나 한일 공동 기자회견은 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였고 모두 발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같이 한일 협력을 해나갈 것인가, 또 미래에 같이 갈 수 있는 공동의 목표와 가치는 무엇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같이 논하는 데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같이 힘을 합쳐야 될 부분도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의 위협, 대응, 그리고
그리고 경제 안보 시대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복합 위기 속에서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이런 미래에 대한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과거의 뼈아픈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나 일본 측에서부터 좀 더 솔직하고 진지하고 반성 어린 사과의 발언들이 없었다는 점은 미흡한 점으로 계속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사 관련한 양 정상의 발언 속 함의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회담 전에 일본은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고요. 우리는 WTO에 제소했었던 것을 이제 취하하기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이제 기업들은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이번 정상회담의 어떤 성과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랑 지소미아가 있는데, 지소미아는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저는 전혀 성과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출 규제 해제가 이제 유일한 저는 성과 정도로 보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수출 규제를 일본이 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정확하게는 뭐 불화수소 등등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수출을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심사를 엄격하게 해가지고 시일이 좀 더 걸리는 거였어요. 이를테면 바로 뭐 일주일이면 되던 거가 한 달 걸리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그런 수출 규제 보복이 들어오고 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이 이런 부품들을 소부장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국산화하거나 수입산 다변화를 했어요, 이미. 그래서 반도체 만드는데 전혀 지금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이거를 만들었던 기업들이 삼성전자 같이 큰 데에다가 못 팔면 우리 망한다라고 해서 일본이 오히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있으나 마나하게 수출 규제를 유지한다고 지금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얻은 게 맞느냐, 그 내준 거에 비해서 이제 이런 거를. 화이트리스트 아직 완전히 이제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 원상 회복도 긴밀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주고 이제 어음을 받아온 거죠, 정확하게 이게.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 왜 안 올리나요? 이게 왜냐하면 수출 규제랑 맞물려 있는 거예요. 수출 규제를 하는 이유가 너희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규제를 하고 심사를 엄격하게 해가지고 이런 안보 물질에 대해서는 한 달씩 두 달씩 걸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수출 규제를 해제를 한다라는 거는 바로 화이트리스트에 올려야 된다라는 건데, 진정성이 있으려면 오늘 바로 올렸어요. 바로 올렸어야죠. 그런데 이거를 안 했다라는 거는 이거를 가지고 또 협상 카드로 지금 일본이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한국 외교가 좀 호구 잡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관심은 한일 정상의 회담 이후 양국 정상이 어떤 발언을 할까였는데요. 자, 기자회견을 다 듣고 나서 기자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양국 정상에게 더 궁금해서 질문을 했을까요? 양국 정상의 답변으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해법 발표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은 먼저 양국의 이 안보 위기 문제가 거기에 대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ご質問は日本側の抗措置についてのご質問でありましたが、本日もいくつかの具体的な成果が見られたと考えていますし、今後とも両国で頻繁に連携し、一つ一つ具体的な結果を出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今後私自身もユン大統領との間において個人的なこの信頼関係を確認をし、緊密に意思疎通を図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기자의 질문은 이번 회담을 통한 우리의 국익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었거든요. 대통령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국 기자 한 분 질문하고 일본 기자 한 분 질문하고 딱 두 번 질문으로 끝낸 걸 봤습니다. 한국 기자 질문이 이제 조금 뼈아픈 대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국익이 무엇이냐,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거였고 기시다 총리한테는 당신은 무엇으로 화답할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금방 화면에 나온 것처럼 국익에 대한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국익은 윈윈 관계다. 그러니까 제로섬 관계다. 우리가 어떤 걸 얻어오면 일본이 뺏기는 게 아니고 또 일본이 이익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뺏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넌제로섬이라고 하는 윈윈 게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정상회담은 과거에 매달리고 과거에 얽매이는 것을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공통의 목표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자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윈윈의 국익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러나 그에 반면에 기시다 총리의 답변은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기시다 총리 일본 정부가 화답할 게 무엇이냐고 했을 때는 그냥 우회적인 수법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정도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특히 우리 국민 감정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바라는 바로 한다면 저 대목에서 기시다 총리가 과거의 DJ 오브치 선언 정도를 다시 재확인한다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통절한 사과와 마음으로서의 사죄라고 하는 것들을 기왕 했던 공식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공식했던 문구라도 다시 한번 읽어줬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조금 좀 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건 결국은 하지 않았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것이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해서 조금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좀 부족하고 섭섭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내린 결단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결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주위의 참모의 불안과 우려를 물리치고 결정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로 했던 똑같은 도돌이 표식의 반복이 있지 않습니까? MB 때 했다가 결국 안 돼서 독도까지 가는 파탄 지경이 갔었고 박근혜 때 몇 년을 정상회담을 안 하고 계속 갈등을 했다가 위안부 합의 겨우 했었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때 와서 그 위안부 합의조차도 다 파기시키고 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나오면서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하고 반성하고 또 다시 번복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또 번복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수도 없이 반복하는 무한 루프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박한 평가를 내리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식의 반복적인 메비우스의 띠처럼 무한 반복되는 이 한일 관계의 과거 지향적인 건 이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과거의 한일 관계와는 달리 이제는 우리 한국이 일본에 뒤지지 않고 일본에 밀리지 않고 일본과 대등한 관점에서 똑같은 국력과 똑같은 우리의 그 군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치 자체가 그렇습니다. 달라졌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과거에 우리 일본을 갔다면 코끼리 밥통 하나씩 가져왔습니까? 지금 일본 관광객들이 쿠쿠 밥통을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소니 내셔널 있을 때 지금은 LG하고 삼성이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리의 국력의 자신감을 상대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른 발상으로 한일 관계의 과거사에 대한 이 갈등을 풀자는 것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인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정서에 좀 부족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 이제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가 물컵을 반을 채웠으니까 이제 반은 일본이 채워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봤을 때 그 반에서 어느 정도 채웠다고 보십니까? 하나도 안 채웠죠. 하나도 안 채웠다고 반만 지금 그대로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 양국의 시각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거를 협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거를 얻어내는 게 협상이라고 봤는데 한국 정부는 이거를 애시당초 협상이라고 보질 않았습니다. 물론 협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일본 쪽에서 이제 제3자 변제라는 틀을 가지고 이제 했지만은 결국은 보면은 이거는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한국의 발표였잖아요. 사실은 합의문이 없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번에 양국에서도 공동선언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능을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반대하고 잘못된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능이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지금 완벽하게 무능이다. 협상의 관점에서 보면 왜 그러냐면은 이거 돌이켜 보면은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그쪽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거는 일본의 강제징용의 인정 그리고 그 사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전범기업의 피해 이제 보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협상안에 가지고 있는 거는 제3자 변제. 근데 이거에 대해서 피해자들한테 가가지고 얘기는 했어요. 우리가 저기는 절대 직접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니까 피해자들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러면은 정부 협상을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전범기업이 안 들어오는 것까지도 얘기가 나와다가 갑자기 한국 기업만 들어가는 거. 이거는 완전히 없었던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완패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기시당 공동선언이 있을 것처럼 굉장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것처럼 그것도 이제 무산됐습니다. 이것도 협상력의 부재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죠. 화이트리스트 올라가야 되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것도 안 들어갔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뭘 얻었냐라는 거죠. 물론 이 무한 루프를 끊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다시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지금 다시 뒤집어질 가능성이, 여러 방식으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우리 있다고 너무 봅니다. 한 번에 많이 내줬고 일본은 지금 거의 일본에서 얻어온 건 별로 없다. 좀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오늘 대통령 출국하기 전에 북한이 또 도발을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뭐 누가 봐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 국익 관련 질문 답변하면서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 선언을 내가 정상회담에서 했다, 이 얘기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이거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있는데 여기까지 좀 내다본 어떤 결정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그 지향이라는 것은 한미일의 동북아 정세에서의 협력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3.1절 기념사에도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불과 150년 전쯤에,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우리 조선이 거의 이제 그 망해가는 그 시점에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 세계 정세의 급격한 동북아 시대 요동치는 정세에 둔감한 채로 자기 우물에만 갇혀서 청나라에만 쫓아다니는 친청파가 있었고, 일본에 또 추종하는 친일파가 있었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친러파 생기면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닥쳐오는 세계 정세 급격한 변화에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어떻게 예측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을 짤 것인가가 중요한 교훈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시각각 변하는 요동치는 국제 질서에 우리는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그 무한 루프의 회귀적인 방향으로 가서 사죄하세요, 반성하세요, 돈 내놓으세요, 이걸 계속 하는 것 속에 갇혀 있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타당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은 잘 살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국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넉넉하고 여유 있는 자세로 용서해버리는 자세로 간다는 결단을 저는 윤석열 정부가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패권 경쟁이라는 동북아의 급격한 구도 속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인가, 그리고 그 동북아의 미중 전략 경쟁이 결론에 따라서는 한반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국면이 열릴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연동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북한의 날로 증가되는 북핵 기업의 대응, 그다음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미일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전 세계 국제 글로벌 규범을 무시하면서까지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맞서 싸우는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동북아 질서는 근본적인 좀 변화가 닥쳐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인과 협력할 내용이 있고 미국과 협력할 내용이 저는 굉장히 다분히 높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에 다가올 한반도 통일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준일 에디터이 말씀하신 내용이 과거의 그 패턴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협상에서 뭐 얻어냈느냐. 협상의 관점에 보면 얻어낸 게 없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협상이 아니고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노무현 다 협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뭘 내놔라, 우리 줄 테니까. 이제 거기서 벗어나자는 거거든요. 협상이 아니라 결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했으니 그냥 손을 내밀고 너희들이 하는 걸 보겠다는 것이지, 일 내놨으니까 일 내놔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오늘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를 완전 정상화 선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협상의 관점에서 보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협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잘못한 거예요. 협상이라면 그걸 우리가 카드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화이트리스트 해제하면 올려주면 그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와 안보를 교환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준 거예요. 결단이기 때문에. 나왔다. 바로 그게 용서의 과정이고, 또 이 말씀드리면 좀 제가 좀 과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DJ 대통령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자기를 일본에 수장시키려 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용서했고, 자기를 사형 선고했던 전두환 대통령을 용서했습니다. 무슨 협상을 해서 바라고 무슨 배상을 받아서 용서합니까? 한국의 정치 발전과 정치 통합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관계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요. 일본이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이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얼마나 성의를 보일지 또 과거사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 이 부분이 사실 최대 관심이었는데 양국 정상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회담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日本政府は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今後、措置の実施とともに、両国間の政治、経済、文化等の分野における交流が力強く拡大していくことを期待いたします。 자, 과거사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의 표현은 없었고, 자,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의 입장 전체를 계승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하면 여긴 반성과 사과의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선언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사과 의미가 담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의 표현이 통절한 마음으로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역대 이제 최고 수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언급한 것은 그나마 이거는 이제 평가해 줄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뭐 이제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과거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고 한국이 이 정도 성의를 보였으면 좀 더 진전된 어떤 사과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 역대 정부의 그 이제 역대 정부의 어떤 내각의 담화를 다 계승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는 아베 정권의 담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 무라야마나 뭐 이를테면 김대중 오부치를 아예 부인하는 담화가 아예 있어요. 그러니까 계승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 이렇게 조금 모호하게 함정을 파놨다고 할까요? 약간 이제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역대 모든 정부의 이런 역사인식 관련 담화를 계승한다라는 말 자체가 오히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만 했으면 괜찮은데 포함한 역대 그렇죠. 정부의 어떤 입장 전체를 계승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은 기시다 후미오 정부지만은 이게 아베 정권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베파들이 다 지지를 해가지고 있고 아직도 그 아베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주요 내각에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이거는 사과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거는 진짜 최소한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왜냐하면 일본이 진짜 말만으로 다른 거 하나도 양보 안 하고 말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인데 이것도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하면은 참 뭐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이거 상황 자체가. 지금 김준일 에디터 얘기해 주셨지만 무라야마 담화나 오부치 선언에는 뭐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만은 아베 총리 시대로 넘어갔을 때는 이게 미래 세대에게 계속된 사죄의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성명도 또 나와서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기시다 총리의 정확한 워딩은 이제 김대중 오부치란 말을 하지 않고요. 1998년에 한일 정상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DJ 오부치 선언이죠. 그것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에 대한 입장을 온전하게 계속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승을 계속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제 그 DJ 오부치 선언 이제는 무라야마 담화가 있었고요. 그때부터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 반성을 했고 DJ 오부치 선언 때는 이제 통절한 사과와 마음으로서의 사죄, 반성과 사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래 행동 계획 파트너십에서 몇 가지 계획들 구체적으로 합의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노다마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고노다마는 내각에서 위안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통해서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를 했던 고노다마가 있었고, 그다음 아베가 총리되면서 고노다마를 재조사를 합니다. 마치 이게 기시감이 있는 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어렵사리 위안부 합의를 한일 간에 했는데 이걸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와서 재조사를 해가지고 파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일 관계 입장만 다른 것이지. 그렇게 해서 고노다마가 결국은 아베 때 와가지고 그 재조사하면서 사실 위안부 합의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노다마가 이 70주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베다마가.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한일 관계는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합의하고 번복하고 합의하고 번복하는 무한 루프의 메비우스 띠처럼 감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건 협상의 영역이나 과거 영역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결단의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또 하나 좀 그 비유를 들자면 DJ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했을 때 북에 대해서 북이 얼마나 악랄하고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독재 국가입니까? 그러나 북을 상대로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과 평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했을 때 우리 햇볕 정책을 했을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을 때 그중에 하나가 선공후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시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했던 4대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선공후득. 우리가 먼저 주고 받는 건 나중에 받아도 된다. 선민후관이 있었고 선경후정이 있었고 선이후난이 있어요. 쉬운 거 먼저 하고 어려운 건 나중에 하자. 제가 북한 전문가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선공후득이라는 게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우파 쪽에서는 이게 뭐냐, 상호주의인데 우리가 북한테 줬으면 받을 거 받아야 되지 않냐 했을 때 그때 DJ 대통령이 했던 게 선공후득입니다. 우리가 여유 있으니까 주고 우리가 용서하는 자세에서 주고 나중에 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한일 관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가 못 살았어요. 우리가 항상 일본한테 뒤지고 있었죠.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의 경제력, 일본의 국력, 일본의 국제 규범에서의 어떤 미흡함, 그리고 지금 21세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안보 시대의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우리 국제정치학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게 규범 전쟁이라는 걸 합니다. 뉴노멀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뉴노멀 시대는 규범을 가지고 어떤 규범을 정당하게 어떤 국가가 수행하느냐가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리 강력한 국력과 군사를 가지고 있어도요. 국제 규범을 먹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국제사회에서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국제 규범상 우위에 있는 겁니다. 왜? 강제징용 문제는 피해자 보상 문제고 인권의 문제예요. 과거 역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피해자 구제와 인권 문제에서 우리는 올바른 주장을 하는 것이지만 용서를 해버린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계속 저렇게 화답을 하지 않는다면 국제 규범 전쟁에서 일본은 우리한테 밀릴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하나의 키워드가 이제 구상권이었는데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일본 측의 또 우려입니다. 자, 오늘 그런 만큼 일본 기자의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여기 어떻게 답변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이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제가 더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구상권 행사하면 모든 문제가 원위치이 되기 때문에 상정을 안 한다. 네, 부족하면 답변도 더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듣고 오셨는데 앞서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예, 뭐 대통령의 철학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번 기회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저는 대단히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을 한 게 이게 강제징용 이 대법원이 파기환송된 게 2012년 10월이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한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을 때였고요. 2012년 12월에 아베 정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베 정권은 입장이 강제징용은 없었다라는 입장이고 그 이후에 이제 되면 뭐 두 번의 정권이 그러니까 수상이 바뀌었지만 아베 정권의 연장선상이잖아요. 한국이 3번의 정권 교체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걸 얻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걸 어쨌든 협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국은 그러면은 이번에 국민적인 합의가 없는데 정권 교체가 됐을 때 이게 구상권 청구하는 게 안 뒤집어지냐라는 겁니다.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뒤집을 수밖에 없이 지금 이 내용 자체가 국민 여론조사도 뒤에 나오지만은 너무 지금 안 좋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가치와도 배치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확언을 해서 이거를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오히려 이건 더 수렁에 빠지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성급하게 했었어야 되나, 이렇게 다 내주고 자존심, 실리 뭐 이런 것까지 다 내주면서 했을 때 이거를 정말로 지속 가능하다고 본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피해자들이 지금 동의하고 있지 않아서 오늘 또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법원이 이제 배상하라 판결을 했고 추심 명령도 내렸는데 이걸 이행을 지금 안 하고 있고 기다리던 상태였는데 오늘 이 소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3자 변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제3자 변제에 대해서 유족이나 피해자들이 완전 부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일본 기업이 들어오면은 한번 고려해보겠다라는 건데 지금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채권을 뭐 소멸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가지고 이제 법원 가서 다퉈야 되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 몇 년 걸립니다. 몇 년 걸리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정권 교체가 민주당 쪽으로 됐다, 뭐 야당 쪽으로 됐다, 어느 당이 됐든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매우 다시 구상권을 일본한테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행입니다. 저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좀 이번에 좀 잘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매조지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반복되게 한 것인지, 이런 엉터리 조금 만족할 수 없는 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근식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협상이 아닌 결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결단이 제가 좀만 더 말씀드리면은 대승적 결단, 대국적 결단인데 대승은 일본이 거뒀고요. 우리나라는 대국이 아니라 소국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저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협상의 관점에서 보면 미흡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과거의 계산법과 과거의 평가 잣대를 보면 미흡하죠. 이런 식의 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결단이라는 말씀, 내가 새로운 발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메비우스띠처럼 무한 반복되는 과거의 악순환을 끊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했어야 되는 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적격입니다. 왜?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이면요, 자기가 이런 결단을 내렸을 때, 협상이 아닌 결단을 내리고 내주는 것처럼 했을 때 다가올 정치적 비난, 여론 지지율의 하락, 이거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문을 여는 거예요. 저는 이거 윤석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상권 그거 없다. 그리고 지소미아 풀었다. 이게 다 윤석열 다운 거거든요. 이걸 저는 언젠가 역사적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김준일 에디터께서는 5년, 4년 뒤에 또 정권 개최되면 민주당이 또 다시 원점할, 그러면 그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또 그렇게 할 겁니까? 70년 내내 그 짓을 할 거냔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미래로 가야 될 우리 한일과 미국과 같이 가야 될 동북아 시대에 지금 중요한 역사적 소명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국민들이 4년 안에 이 진심을 알아주고 평가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도 말한 것처럼 지금 첫 시작이다.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에디터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정부에서 이 피해자 그다음에 그 배상을 청구한 분들, 이분들 만나서 다 의견을 물었고 일정 정도는 긍정적인 분도 상당 부분 계세요. 이제 양금덕 할머니는 계속 이제 반대하고 계시고, 오늘 이제 추심을 청구한 분이 유족분이 한 분이 계신데 또 다른 유족분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단 전제는 그건 있습니다. 미쯔비시하고 신일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정경련하고 게이단련이 공동 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일단 미래 청년기금, 미래세대 기금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게이단련 안에 미쯔비시하고 이 신일철이 부회장 자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 그 바스켓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은 납득할 만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피해자분들도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정부의 그 강제징용 피해 해법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 해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뭐 압도적으로 높은 이런 상황입니다. 뭐 대통령 이 여론을 모르고 이런 결단을 내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이 여론을 좀 다독이고 달랠 이런 지속적인 설득 작업, 이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 이제 부족한 것은 국민적인 좀 공감대를 조금 더 마련하고, 그다음에 국민적인 여론을 좀 수련하는 과정이 좀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고, 이제 뭐 여름에 뭐 6월이 될지 7월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셔틀 외교가 복원이 돼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오고, 그리고 이제 한일 관계, 경제 교류, 인적 교류, 문화 교류, 안보 협력이 다
가속화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서 일정 정도의 시대적인 흐름이 확인이 되고 북한의 앞으로 있을 변화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기묘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국민들의 생각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본 언론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대중문화에 관심이 높은 청년층이 여론을 바꿔줄 거다,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2030에서는 반대가 높고요.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좀 찬성이 높고,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MBS 조사거든요. 예. 이게 제일 따끈따끈한 건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20대, 30대가 반대가 긍정이 28, 23, 40대 20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웃긴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미래 세대가 다 반대하고요. 노인 세대가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아까 전에 김근식 교수님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니까 여론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결단 내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 69시간제는 왜 그러면 그 MZ세대 여론 안 좋다고 왜 바꿨습니까? 그러면 그거야말로 여론에 휘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론에 지금 2030의 여론이 얼마나 안 좋은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미래 세대를 위한 거고, 또 하나는 미래 청년 기금이 지금 아까 전에 전범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미래 청년 기금은 엄격하게 이거는 청년들한테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쪽 배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거에 대해서 인식차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좀 참여한다고 해도 피부기업들이. 그런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국격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가 왜 일본한테 장학금을 받아야 되죠? 우리 청년들이. PPP 구매력 기준으로 우리가 일본의 1인당 GDP 3년 전에 역전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거짓입니까? 왜 일본한테 이런 돈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청년들이 원하지도 않는 미래 청년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조금 원하지도 않는데 너희들이 원하니까 너희를 위해서 해주겠다. 이게 일방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미래 세대들이 원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한일 관계의 매듭을 풀겠다는 것은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지 미래 세대들이 원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젊은 세대들은 반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MZ세대들은 공정에 제일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사태에 가장 분노했던 분들이고, 심지어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북 평화무드가 생겼을 때 여자 아이스하키부를 공동 선수단 만든다니까 가장 먼저 반대했던 사람들이 MZ세대입니다. 왜 4년 동안 고생했던 그 선수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데 굉장히 분노하는 세대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MZ세대들은 아니 우리 피해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상해달라는데 대법원이 판결 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느냐,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이것이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우리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인 상황에서 북한과의 어떤 그 민족적인 동포에보다는 한일 관계와 미국과 가치지향적으로 동북아시아가 새롭게 재편되면서 한반도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의 시대로 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는 미래지향적인 시대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과 똑같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지가 아니죠.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삼자 변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거지가 아니니까 삼자 변제를 해더라도 우리가 툴툴 털고 우리가 정말 용서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금 시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단체들의 반대 시위도 계속되고 있는데, 앞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공과가 어떤 회담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대통령 지지를 움직이는 걸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 1박 2일 동안 일본을 실무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마주했습니다. 1시간 25분 동안 회담을 진행한 두 정상은 한일 관계 새 시대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일본 도쿄에서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장소는 기시다 일본 총리의 관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비공개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일 관계 새 시대, 협력 강화를 한 목소리로 언급한 두 정상. 1시간 25분 동안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는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계승을 이야기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이번 회담 결과로 어떤 국익을 얻는 것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국익은 서로 빼앗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예고했던 대로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한일 간의 공동선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은 대신 앞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박수정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호응 조치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김대중 오부치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과라고 해석했습니다. 일본 태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박석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물꼬를 튼 건 한국이 내놓은 강제징용 문제 해법안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앞선 협정 내용과 다르다며 구상권 행사도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또 정부의 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럼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부정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선은 기시다 총리 입으로 향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 오부치 담화를 언급하며 역사인식에 대해 같은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지만 일본 측의 호응 조치를 묻자 앞으로 하나씩 해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를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표현하며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今後とも両国で頻繁に連携し、一つ一つ具体的な結果を出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대통령실은 역대 일본 정부가 50여 차례 사과한 바 있고 이번에도 담화를 계승한다고 한 말에 이미 사과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역사적 창을 열었다는 측면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한국에 대한 호응 조치는커녕 오히려 일본의 요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호응 조치라는 것을 아직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냥 드러낸 발언이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아쉬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기로 오히려 일본의 요구는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충분한 사과라고 평가했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끌어내진 못했다는 지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총리직에 오른 이후 형해화한 위안부 합의 이행을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합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4년 만에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들도 양국 간 경제협력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수출 규제 조치를 강행한 지 4년 만입니다. 1측은 불화수소, 불화폴리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2019년 7월에 부과한 수출 규제 조치를 즉시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 같은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또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무역 보복 조치라며 WTO 제소로 맞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무역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WTO 제소를 취하하고 양국 모두 이른 시일 내 서로를 화이트 리스트에 원상 복귀시키기로 한 겁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히 수출 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구축의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 한일 간 경제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추진돌이 될 것입니다. 경제단체들도 이번 조치를 통해 한일 경제협력 정상화가 물꼬를 트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양국의 교역이 상호 경제 규모에 걸맞게 회복이 된다면 교육 증진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그 첨단 산업에서 상호 투자와 협력이 확대되어서요. 이제 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 4년간 경색됐던 양국 간 경제 교류가 앞으로 활발하게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방일 첫날에만 4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딱딱한 만찬장이 아닌 도쿄 시내 일반 식당에서 부부 동반으로 친교의 시간을 가진 건데요. 두 정상의 첫날 모습을 조은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하기 1분 전부터 기시다 총리가 관저 정문에서 기다립니다. 마침내 차문이 열리고 환하게 웃는 두 사람.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푸놈펜 회담 이후 넉 달 만에 만난 두 정상의 악수는 길게 이어집니다. 태극기와 일장기가 놓인 단상에서 두 정상은 애국가와 기미가요를 엄숙한 표정으로 들으며 서로에게 예를 표시했습니다. 비공개 소인수회담 이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결 편안한 얼굴로 확대 회담장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今週、東京では早く桜が開花いたしましたが、本格的な春の訪れを迎えたこの日、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정상은 도쿄의 번화가인 긴자거리에서 친교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유명 스키야키 식당에서 1시간가량 부부끼리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본 관례상 실부 방문 때 부부 동반 만찬은 드물다는 게 우리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부부 동반 만찬은 2차까지 이어졌는데 일본 측은 윤 대통령의 어린 시절 추억이 서린 오므라이스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일 첫날에만 공과 사를 오가며 4시간 넘게 밀착 행보한 한일 정상이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얼마만큼 녹여낼지 지켜볼 일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에 봄이 찾아왔다고 반겼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굴종 외교의 정점이었다며 호평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한일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으로 밝힌 회담 결과를 두고 정치권의 평가는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에 봄이 찾아왔다고 환영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모든 방면에서 문을 열고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할 협력 파트너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굴종 외교의 정점이었다며 깎아내렸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고 받은 건 없이 내주기만 했다며 또 한 번의 외교 참사라는 겁니다. 대일 굴종 외교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호도하지 마십시오. 일본의 사과와 반성, 배상 없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는 기만입니다. 회담 전에도 여야 신경전은 종일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철회하라며 태극기를 들었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 기업의 배상 이행을 당당히 촉구하라. 공항에서 대통령을 배웅하고 온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 정권은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느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죽창가만 불러대며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형으로 써먹기에만 급급했던 민주당이 우리 정부의 해법을 폄훼하고 곡해하며 아직 일본 순방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귀국하면 이번 회담 성과를 둘러싼 여야 공방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김 지사는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친일파와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친일파란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올린 김영환 충북도지사. 내 무덤에도 침을 뱉어라. 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렵니다. 이 글에서 김 지사는 삼전도 굴욕의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며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옹호했습니다. 해당 글이 올라간 뒤 김 지사의 발언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는 규탄 성명을 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보를 자임하면서 아참에만 급급한 도지사, 국민을 매도하는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도지사는 더 이상 우리 165만 충북도민에게 필요 없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전체 문맥은 전혀 그렇지 않고 친일파도 반어법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연일 비판이 이어지자 김 지사는 자신의 발언으로 분란을 가져온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지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 배상이 더는 늦춰져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애국심과 충정에 강조했는데 많은 논란을 빚고 말았다며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모두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국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파라는 민감한 표현을 써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고 도민들께 걱정을 끼친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일파 발언으로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영환 지사. 결국 김 지사가 유감을 표했지만 이 발언으로 꼬인 지역 현안은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사실이었다는 내용을 담은 회고록을 내 파장이 예상됩니다. 회고록에는 권양숙 여사가 고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에게 피아제 시계 2개를 받은 사실인 다툼이 없고 이 시계가 2006년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됐다는 것이 상당하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이 전 부장은 또 2007년 권 여사가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아들 노건호 씨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박 회장에게 모두 140만 달러를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2009년 4월 검찰에 출석한 노 전 대통령이 대질 신문을 거부하면서도 박 회장과 만나 저도 감옥 가게 생겼다고 말했고 이 전 부장에게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라고 말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기록을 보지도 않고 의견서 한 장 낸 적도 없다며 무선 근거로 아무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변호인으로서 사실을 정리해 나갔다면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았을 거라며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의 주검 위에 거짓의 재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428억 원 약정 의혹을 부인하는 김만배 씨를 두고 꼭 특정인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당시 상황과 지금까지 확보한 물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수 있다며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대표의 혐의 적용 범위와 처분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또다시 실탄 한 발이 발견됐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된 지 엿새 만입니다. 경찰은 실탄 소지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실탄이 발견된 건 오후 4시 20분쯤입니다.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쓰레기통 안에 소총용 탄알 한 발이 들어있던 겁니다. 환경미화원이 쓰레기통 분리수거를 하다가 발견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만 실탄이 있던 곳은 검색을 마치고 들어가는 보안구역이 아니라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일대를 수색했지만 더 발견된 실탄은 없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인천공항에서 권총용 실탄 2발이 발견됐습니다. 이륙 준비를 하던 필리핀 마닐라행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탑승객이 실탄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명백한 보안 사고라면서 유감을 표명하고 보안 강화를 공언한 상황. 이번엔 보안구역이나 여객기 안은 아니지만 불과 엿새 만에 공항에서 또 실탄이 발견되면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일단 탄알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에서 실탄 소지자가 동일 인물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항 CCTV 확보와 정밀 감식 등을 통해 소지자를 추적하는 동시에 어떤 경위로 실탄이 있게 된 건지 확인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경북 상주시 외남면에서 난 산불이 해가 질 때까지 잡히지 않자 산림당국이 헬기를 모두 철수하고 인력 500여 명을 투입해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오후 9시 기준으로 산불 영향 구역은 80헥타르, 축구장 117개 이르고 진화율은 39%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당국은 바람을 타고 산불이 확산하자 오후 4시 10분을 기준으로 산불 2단계를 내렸고 헬기 24대와 인력 1000명 정도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여야가 반도체 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15%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을 3월 임시국회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법안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가 반도체 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K-칩스법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마라톤 회의 끝에 여야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K-칩스법 반도체와 전부 다 합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세액 공제 대상엔 반도체 이외에도 국가 전략기술 관련 분야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그리고 미래형 이동수단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민주당 요구사항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및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첨단 기술 이렇게 포함하는 걸로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여야는 전쟁에 비견되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상황을 고려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욱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특정 회사로부터 세수 감소는 확실한 도박적인 정책이라고 사실상 법인세 감면에 불과하다며 소위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K-칩스법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 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